이러다 일본 경제가 멈춥니다. 도쿄 한복판. 문이 잠긴 회의실에서 그 말이 터져나왔습니다. 보고서 결론은 단 한 줄. 단기간 대체 불가. 그리고 이어진 한 나라의 이름. 우리는 위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구조도, 계산도 우리가 쥐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다른 나라의 구조 안에 들어와 있었다면 어떻겠습니까? 70년 전 한반도는 잿더미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에서 돌아온 한 남자가 사표를 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힘은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그날 도쿄에서 시작된 균열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며 대한민국이 자랑스럽게 느껴지신다면 댓글로 대한민국 화이팅 한번 남겨주세요. 그리고 브라보 감동 스토리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주세요. 우리가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설계도를 줬고 우리가 기술자를 보냈습니다. 그 나라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건 우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40년 동안 그렇게 믿어 왔습니다.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군사 경보가 울린 그날 아침, 시장이 두 개로 갈라졌습니다. 무너지는 쪽과 오르는 쪽. 저는 확신했습니다.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일본은 오르는 쪽이라고. 그 확신이 산산조각 난 건 그로부터 정확히 2시간 뒤였습니다. 세계의 돈이 도쿄를 버리고 서울로 달려가고 있다는 보고서 한 장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키리시마 고타로입니다. 올해 65입니다. 일본 10대 재벌급 종합제조그룹의 전략총괄 부회장이고 그 전에는 방산과 반도체 사업본부를 이끌었습니다. 1980년대 일본 반도체 전성기를 현장에서 직접 경험했고 미일 기술협력 프로젝트 실무를 진두지휘했습니다. 40년 동안 이 나라 제조업의 심장부에 있었습니다. 누군가 일본 산업에 뿌리를 묻는다면 저는 그 뿌리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그날 아침 도쿄는 뿌옇게 흐려 있었습니다. 정부가 저녁에 군사 긴장 신호가 동시에 켜졌고 각국 언론은 일제히 긴급 속보를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른 새벽부터 집무실 스크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위기가 오면 시장은 움츠러듭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니케이가 하락하는 건 자연스러운 반응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대비도 해두었습니다. 흔들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코스피가 오르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착시라고 생각했습니다. 수치를 다시 봤습니다. 같았습니다. 3번을 확인했습니다. 여전히 같았습니다. 도쿄가 무너지는 바로 그 시간에 서울은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등락이 아니었습니다. 외국인 순매수가 집중되고 있었습니다. 기관 자금이 방향을 틀었습니다. 저는 즉시 담당 애널리스트를 불렀습니다. 외국인 자금입니다. 방향이 서울로 잡혔습니다. 말이 됩니까? 미사일 경보가 울리는 지역 한복판으로 세계의 자본이 달려가고 있다는 겁니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저는 그 자리에서 되물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애널리스트는 잠깐 머뭇거렸습니다. 그러더니 보고서 한 장을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거기엔 단 3글자가 핵심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공급망 안정성. 저는 그 단어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전쟁 위기 앞에서 자본이 찾는 게 수익률이 아니라 공급망 안정성이라는 겁니까? 타우성이 울리는 순간에 세계의 투자자들이 가장 먼저 계산한 게 누가 공급망을 틀어주고 있느냐는 것이었단 말입니까? 그리고 그 답이 서울이라는 겁니까?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의 아침은 여전히 흐렸습니다. 언론에서는 군사 전문가들이 나와 긴장 수위를 분석하고 있었고 정부는 긴급 안보회의 소집을 발표했습니다. 국민들은 뉴스를 보며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달랐습니다. 시장은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돈은 감정이 없습니다. 두려움도 없고 자존심도 없습니다. 역사도 모르고 의리도 없습니다. 오직 방향만 압니다. 살아남을 곳, 버틸 곳, 돌아올 곳. 그것만 계산합니다. 40년 동안 시장을 들여다본 저는 그 사실 하나만큼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돈은 도쿄가 아닌 서울을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애널리스트에게 추가 분석을 지시했습니다. 자금 이동 규모, 섹터별 집중 현황, 외국인 매수 주체 분류, 숫자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남이 아니라 데이터로 봐야 했습니다. 그게 제 방식이었습니다. 40년 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 1시간 뒤 보고서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저는 첫 줄을 읽고 멈췄습니다. 반도체, 방산, 에너지 관련 섹터 중심으로 외국인 자금 집중, 공급망 리스크 회피 자금으로 분류, 대체 허브 가능성 평가 점수, 아시아 1위,
반도체입니다. 방산입니다. 에너지입니다. 하필이면 그 세 가지였습니다. 하필이면 제가 40년 동안 지켜온 바로 그 영역들이었습니다. 그 영역에서 세계의 자본이 서울을 선택하고 있다는 겁니까? 저는 그 보고서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천천히, 소리 나지 않게. 왜 서울입니까? 그 질문이 그날 이후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회의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외부 유출 금지. 간사가 던진 그 한마디로 실내 공기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이 말이 나오는 회의가 어떤 종류인지 이 자리에 앉은 사람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일본 재계를 움직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룹 사장단, 사업본부장, 전략기획 수석들. 그런 사람들이 12명이나 한자리에 모여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보고가 시작됐습니다. 화면에 표가 떴습니다. 품목별 공급선 현황, 재고 보유 기간, 반기 대체 가능 여부. 저는 그 표를 위에서부터 천천히 읽어내려갔습니다. 처음 몇 줄은 괜찮았습니다. 대체 가능, 일부 가능. 그런데 중반부터 달라졌습니다. 단기 대체 어려움, 단기 대체 어려움, 단기 대체 불가. 저는 항목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반도체 핵심 공정 부품, 방산 전자장비, 핵심 모듈, 에너지 설비, 정밀 부품, 하나같이 전략 핵심 영역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같이 단기 대체가 어렵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공급선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 보고가 나오는 순간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12명이 앉아 있었지만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놀람이 아니었습니다. 인정하기 싫다는 침묵이었습니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일수록 현실 앞에서 더 깊이 침묵합니다. 그 침묵이 그 사실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단순한 거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핵심 공정 단계에 깊이 연동된 구조였습니다. 부품 하나를 교체하는 수준이 아니라 공정 전체를 재설계해야 하는 수준의 의존이었습니다. 대체 공급선을 확보하려면 최소 24개월에서 36개월이 필요했습니다. 기술 인증 기간까지 포함하면입니다. 그 기간 동안 공급이 차단되면 어떻게 됩니까? 보고서의 답은 단 2글자였습니다. 멈춥니다. 저는 그 2글자를 보면서 손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위 보고서를 바라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수십 년의 기억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위였습니다. 소재는 우리가 쥐고 있었습니다. 장비는 우리가 공급했습니다. 기술의 뿌리는 우리 것이었습니다. 저는 40년 동안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그 믿음이 흔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보고서는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멈출 수 있다는 겁니다. 그쪽이 결정하면 우리가 멈출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르쳤다고 믿었던 바로 그 나라가 지금 우리의 숨통을 쥐고 있다는 겁니까? 더 견디기 어려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 의존 구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10년 이상 비용 효율화라는 이름 아래 단계적으로 형성됐습니다. 효율을 추구하면서 핵심을 내줬습니다. 아끼려다 구조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앉은 12명 중 누구도 그것을 막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는 알면서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저는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고개를 약간 숙인 사람, 시선을 화면으로 돌린 사람, 물잔만 만지작거리는 사람, 일본 산업 엘리트들이었습니다. 수십 년을 이 나라 제조업의 중심에서 살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이 표 한 장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깊이 들어온 겁니까? 이게 단순히 부품 몇 가지의 문제겠습니까? 반도체입니다. 방산입니다. 에너지입니다. 이 나라가 먹고 사는 세계의 기둥입니다. 그 기둥 깊은 곳에 우리 손이 아닌 다른 나라의 손이 이미 들어와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창밖으로 도쿄 도심이 보였습니다. 높은 빌딩들, 촘촘한 도로,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겉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보이는 것과 실제 구조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을. 40년 전 우리가 그들에게 설계도를 건넸을 때 우리는 이날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구조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천천히, 그리고 완전히. 회의실에서 나온 뒤 저는 집무실로 돌아와 불을 켜지 않은 채 한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도쿄의 야경이 유리창 너머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십 년을 이 도시에서 살았습니다. 이 도시가 세계 산업의 중심이라는 것을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그 야경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전략기획팀에 추가 분석을 지시했습니다. 공급망 의존 동안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야 했습니다. 반도체 산업 전체 구조, 글로벌 시장 주도권, 대체 가능성 분석, 숫자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제 방식은 언제나 그랬습니다. 감이 아니라 데이터였습니다. 보고서가 올라온 건 오후였습니다. 저는 첫 장을 펼쳤습니다. 인공지능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의 전략적 가치가 폭발적으로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 데이터 센터들이 연산 처리 능력을 확장하기 위해 앞다퉈 메모리를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전자 부품이 아니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두뇌를 작동시키는 핵심 자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장을 주도하는 나라가 어디인지 보고서는 명확하게 적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덮지 않았습니다. 계속 읽었습니다. 읽을수록 위장이 조여드는 느낌이었습니다. 글로벌 데이터 센터 공급망 구조를 보면 핵심 메모리 부품의 절대적 비중이 한국 기업들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미국의 거대 기술 기업들, 유럽의 클라우드 업체들, 중국의 플랫폼 기업들까지 모두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울이었습니다. 저는 그 대목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1980년대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처음 이 산업에 발을 들였을 때 한국의 반도체는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공정을 알려줬습니다. 그들은 우리 기술자들의 뒤를 따라다니며 배웠습니다. 저는 그 시절을 직접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보고서는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가르친 그 나라가 지금 세계 인공지능 산업의 심장부를 틀어주고 있다는 겁니까? 분석팀장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일본의 포지션이 어디냐고. 그는 잠시 망설이다 답했습니다. 소재와 장비 분야에서 여전히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고. 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안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도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가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최종 완성품과 시스템 통합 단계에서의 주도권은 이미 넘어갔다고. 소재와 장비. 저는 40년 동안 그 두 가지를 우리의 근거로 삼아왔습니다. 뿌리는 우리가 쥐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산업의 구조는 뿌리를 쥔 나라가 이기는 게 아니었습니다. 심장을 쥔 나라가 이기는 구조였습니다. 소재를 공급하는 나라와 그 소재로 세계가 필요로 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나라. 그 두 나라의 위치가 같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보고서의 대체 가능성 항목을 펼쳤습니다. 한국산 고성능 메모리를 단기간에 대체할 수 있는 공급선이 존재하는가? 답은 명확했습니다. 기술 장벽이 높고 대체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상당한 시간이 얼마냐고 물었습니다. 분석팀장이 답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수년이라고. 수년입니다. 그 수년 동안 세계는 멈출 수 없습니다. 인공지능은 멈추지 않습니다. 데이터 센터는 멈추지 않습니다. 외국 세계는 그 수년 동안 한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의존이 아니라 종속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구조입니다. 저는 의자의 등을 기댔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에서 오랫동안 견고하게 유지해온 믿음이 소리 없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설계했다는 것, 우리가 뿌리를 쥐고 있다는 것, 그것이 곧 우위라는 것. 저는 그 믿음 위에 40년을 쌓아왔습니다. 그런데 뿌리를 쥐고 있는 것과 심장을 쥐고 있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나무에 뿌리가 없으면 나무는 죽습니다. 그러나 심장이 없으면 사람이 죽습니다. 세계가 지금 필요로 하는 건 나무가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심장이 어디에 있는지 자본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돈이 먼저 알았습니다. 어제 아침 세계의 자금이 도쿄가 아닌 서울로 달려간 이유가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그들은 뿌리를 산 게 아니었습니다. 심장을 산 겁니다. 이건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구조였습니다.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반도체였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심장이었습니다. 그 심장이 우리 손에 없다는 사실을 데이터로 확인한 밤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새벽 4시 저는 불현듯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반도체만입니까? 저는 즉시 전략기획팀에 연락했습니다. 반도체 외에 다른 산업도 전면 점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우리가 놓친 것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팀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이미 답이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의 새벽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보고서가 올라온 건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저는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조선업이었습니다. 숫자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세계 고부가 선박 시장 점유율, LNG 운반선 수주 현황,
초고난도 특수선박 건조 실적. 저는 그 수치들을 천천히 읽어내려 갔습니다. 읽을수록 위가 조여들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기술력을 요구하는 선박대, 초저온 상태에서 액화 천연가스를 운반하는 특수선박대. 그 시장의 절대적 비중이 한 나라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일본 조선업 항목을 찾았습니다. 한때 세계를 제패했던 산업이었습니다. 1970년대, 1980년대. 일본 조선업은 세계 최강이었습니다. 저는 그 시절을 기억합니다. 우리 조선소들이 세계 바다를 지배하던 시절을 직접 봤습니다. 설계도를 넘겼던 것도 기억합니다. 기술자를 보냈던 것도 기억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보고서 안에서 일본 조선업의 점유율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고부가 선박시장에서는 사실상 존재감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가 먼저였습니다. 우리가 앞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숫자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핵심은 초저온 기술이었습니다. LNG를 영하 160도 이하로 유지하면서 수만 킬로미터를 항해하는 기술. 그 기술 장벽이 워낙 높아서 진입 자체가 어렵다고 보고서는 적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대목에서 멈췄습니다. 머릿속에서 계산이 시작됐습니다. 일본은 에너지 수입국입니다. 석유도, 가스도 우리는 바다 건너에서 실어와야 합니다. 그 에너지가 어떻게 옵니까? 배로 옵니다. 어떤 배입니까? LNG 운반선입니다. 그 배를 누가 만듭니까? 지금 이 보고서가 가리키는 나라가 만듭니다. 한국입니다. 에너지를 수입하는 나라가 그 에너지를 실어오는 배를 만드는 나라에 의존하고 있다는 겁니까? 이건 단순한 산업 경쟁이 아닙니다. 이건 생존의 문제입니다. 에너지가 없으면 공장이 멈추고 공장이 멈추면 이 나라 전체가 멈춥니다. 그 에너지를 실어오는 혈관을 우리가 쥐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보고서를 넘겼습니다. 북극 항로 분석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 페이지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기후변화로 북극 항로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기존 항로보다 훨씬 짧은 거리였습니다.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새로운 동맥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항로를 항행할 수 있는 쇄빙 기능을 갖춘 특수 선박, 그 선박을 건조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디냐고 보고서는 묻고 있었습니다. 답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반도체가 정보의 심장이라면 조선은 에너지의 혈관이었습니다. 심장도 혈관도 두 가지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하나씩 차례대로 소리 없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감춰져 있던 구조가 이제야 그 실체를 보여주는 것처럼. 저는 40년 동안 이 나라 산업의 구조를 믿었습니다. 소재가 있고 장비가 있고 기술의 뿌리가 있으니 흔들릴 이유가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앞에 놓인 것들은 전혀 다른 그림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뿌리를 쥔 나라와 심장과 혈관을 쥔 나라, 그 두 나라 중 세계가 어느 쪽을 더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지 자본은 이미 선택을 마쳤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도쿄 도심이 보였습니다. 빌딩들이 늘어서 있었고 도로 위로 차들이 흘렀습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보이는 것과 실제 구조는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바다는 이미 넘어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눈을 감고 있는 사이 조용히 그리고 완전히. 그날 이후 저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반도체였습니다. 조선이었습니다. 에너지였습니다. 이 나라가 먹고 사는 핵심 축들이 하나씩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더 불편하게 만든 건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숫자 뒤에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가 먼저였습니다. 우리가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앞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구조는 어떻게 만들어진 겁니까? 저는 팀에 다시 지시했습니다. 한국이 어떤 외부 충격을 받았는지, 그 충격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전부 분석해서 올리라고. 단순한 산업 데이터가 아니라 국가 대응 체계 전체를 보고 싶었습니다. 팀장이 무슨 의도인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갔습니다. 저도 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보고서는 다음날 아침에 올라왔습니다. 저는 첫 장을 펼치자마자 멈췄습니다. 중국의 경제 보복이었습니다. 몇 년 전 중국은 한국에 대한 대규모 경제 압박을 가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중국 내 영업이 사실상 봉쇄됐습니다. 유통망이 막혔습니다. 관광이 끊겼습니다. 소비재 시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당시 한국이 입은 타격은 수치로도 명확했습니다. 수십조 원 규모의 손실이었습니다. 저는 그 시절을 기억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때 저는
한국이 꽤 오랫동안 흔들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을 잃은 충격이 그렇게 쉽게 회복될 리 없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보고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흔들리면서 구조를 바꿨습니다. 중국에 집중됐던 수출 시장을 빠르게 다변화했습니다. 동남아시아로, 중동으로, 유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공급망을 재편했습니다. 특정 국가 의존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산업 전략을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전략 산업의 자립도를 오히려 끌어올렸습니다. 타격을 받은 자리에서 더 단단해졌습니다. 저는 그 대목을 2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3번 읽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보고서가 인용돼 있었습니다. 대체 제조허브 후보급 평가 항목이었습니다. 여러 기준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유독 눈에 띄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위기 대응 경험치였습니다. 외부 충격을 실제로 경험하고 그것을 이겨낸 이력이 있는 나라인가. 그 항목에서 한국의 점수가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평가 이유가 달려 있었습니다. 실전을 겪은 나라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실전을 겪은 나라. 저는 그 문장을 보면서 입안이 텁텁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일본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수준의 외부 충격을 직접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특정 국가로부터 산업 전체가 봉쇄되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공급망이 하루아침에 차단되는 위기를 정면으로 맞아본 적이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우리는 전후 부흥기 이후 오랫동안 안정적인 구조 안에 있었습니다. 미국과의 동맹, 아시아 시장 주도권, 기술 우위. 우리는 흔들릴 이유가 없었고 실제로 그 정도 수준의 충격을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강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안정이 곧 힘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는 전혀 다른 시각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안정은 때로 내성을 빼앗습니다. 외부 충격을 겪어본 적 없는 몸은 충격이 왔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한 번도 불 속을 걸어본 적 없는 사람은 불 앞에서 몸이 굳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이미 불 속을 걸어봤습니다. 타면서 버티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지금 이 보고서의 숫자들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저는 이 나라 산업의 안정성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흔들린 적이 없다는 것을 강점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그 안정이 오히려 우리를 무디게 만든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처음으로 스쳤습니다.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생각이었습니다. 상처가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65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에 가기로 결정한 건 제 자존심이 허락한 마지막 선택이었습니다. 직접 확인하겠다고 했습니다. 보고서로는 부족했습니다. 숫자로는 부족했습니다. 제 눈으로 봐야 했습니다. 40년 동안 그래왔습니다. 현장을 보지 않고 판단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제 방식이었고 그 방식이 저를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저는 출장을 지시했습니다. 추엠원 둘만 데리고 조용히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공식 방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야 했습니다. 김포공항에 내린 건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입국장을 빠져나오면서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오래전 기억이 스쳤습니다. 처음 이 땅에 왔던 건 30년도 더 된 일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기술연수단의 일원으로 이곳을 방문한 일본 측 책임자였습니다. 당시 이 공항은 지금과 달랐습니다. 도시도 달랐습니다. 그때 저는 한국 측 담당자들이 우리를 얼마나 정중하게 맞이했는지 기억합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배우려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쪽이었고 그들이 배우는 쪽이었습니다. 그 구도는 너무나 당연했기 때문에 저는 단 한 번도 그것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무슨 이유로 이 땅에 와 있는 겁니까? 미팅 장소는 서울 도심의 한 빌딩이었습니다. 저는 회의실로 들어서면서 상대를 먼저 살폈습니다. 한국 측 담당자는 3명이었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한참 아래였습니다. 표정이 단정했습니다. 과하게 반기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조급함이 없었습니다. 그 여유가 저를 처음부터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30년 전 그들의 눈빛에 있던 간절함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저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공급망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전략적 파트너십을 검토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준비해온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을 꺼내는 내내 무언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상대방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지만 그 고개 끄덕임이 동의가 아니었습니다. 듣고 있다는 표시였습니다. 그 차이를 저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40년 동안 협상 테이블에 앉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 차이를 모를 리 없었습니다. 담당자가 자료를 꺼냈습니다.
현재 수주 잔량이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향후 3년치 물량이 이미 가득 차 있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의 발주가 줄을 서 있었습니다. 미국이었습니다. 유럽이었습니다. 중동이었습니다. 저는 그 명단을 훑으면서 손끝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 명단 안에서 우리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이미 줄을 선 수많은 발주처 중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먼저 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협력 논의는 가능하지만 일정과 우선순위는 내부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저는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결정하면 그때 논의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표정을 움직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속에서 무언가 뜨겁게 치밀었습니다. 분노였는지 굴욕이었는지 저는 그 자리에서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서울의 낮이었습니다. 도심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차들이 흘렀습니다. 저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도시를 바라봤습니다. 30년 전 제가 처음 이 도시에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보여주는 쪽이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보러 온 쪽이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조건을 말하는 쪽이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조건을 듣는 쪽이었습니다. 저녁에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빼곡한 불빛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불빛들을 바라보면서 30년 전 기억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기술연수단을 이끌고 이 땅에 왔던 날, 우리가 뭔가를 건네주는 쪽이었던 날, 그때 저는 이 나라가 이렇게 될 거라고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오만이었는지 무지였는지 지금의 저로서는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분명한 건 하나였습니다. 오늘 이 회의실에서 우리는 설득하러 간 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정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밤새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도쿄로 돌아온 날 밤, 저는 짐도 풀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 있었던 일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에서 느꼈던 그 불편함, 담당자의 여유로운 표정, 3년치 수주 잔량이 빼곡하게 채워진 그 자료. 저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별 생각 없이 화면을 바라보다가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국제 공급망 재편 관련 주요 선진국 협력체 구성 논의였습니다. 화면 안에서 각국 대표들이 회의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미국이었습니다. 유럽이었습니다. 주요 기술 강국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익숙하게 바라봤습니다. 이런 협의체 논의는 새로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앵커가 다음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등받이에서 등을 떼고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한국의 참여 여부가 이번 협의체 구성의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핵심 변수. 저는 그 단어를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협의체에 참여하느냐 마느냐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들어오지 않으면 협의체 자체가 의미를 잃는다는 겁니다. 한국이 없으면 반도체 공급망 논의가 공허해지고 한국이 없으면 에너지 운송체계 논의가 반쪽짜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나라로 한국이 거론되고 있었습니다. 뉴스는 이어졌습니다. 한국 측 입장을 전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숨을 고르게 참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참여 조건을 언급했습니다. 기술협력 의제의 구체화, 전략산업 공동대응 프레임 마련, 경제안보 기여에 대한 명문화, 그것들을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초대받는 쪽이 조건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협의체를 설계하는 나라들이 그 조건을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텔레비전을 끄지 않았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면서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재계 내부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이 협의체 논의와 관련해서 일본 재계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오후에 긴급 모임이 소집됐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전날 밤 같은 뉴스를 본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이 하나같이 굳어 있었습니다.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일본의 포지션을 어떻게 가져가느냐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회의가 진행되면서 저는 점점 더 불편해졌습니다. 논의의 방향이 이상했습니다. 일본이 이 협의체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을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는 이야기였습니다. 한국이 조건으로 내건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수용하면서 협력 관계를 만들어갈 것이냐는 이야기였습니다. 설득해야 한다는 말이
회의실 안에서 반복됐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설득입니까? 우리가 설득해야 하는 대상이 한국이라는 겁니까? 우리가 가르쳤다고 믿었던 바로 그 나라를 지금 우리가 설득해야 한다는 겁니까? 저는 그 단어가 회의실 안에서 아무렇지 않게 오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 상황이 얼마나 근본적으로 달라졌는지를 실감했습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한국과의 관계를 전략적으로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또 다른 누군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재설정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관계를 재설정한다는 것은 지금의 관계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40년 동안 유지해온 인식, 우리가 위고 그들이 아래라는 그 구도가 이 회의실 안에서 조용히 폐기되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가장 마지막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뉴스에서 봤던 장면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협의체 테이블, 조건을 말하는 한국, 그 조건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나라들, 그리고 그 테이블 앞에서 설득을 준비하는 우리. 힘이란 무엇입니까? 저는 40년 동안 그 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규모였습니다. 기술이었습니다. 자본이었습니다. 그것을 많이 가진 나라가 조건을 말하는 위치에 선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전혀 다른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힘은 많이 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대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나라가 조건을 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그 협의체 안에 있었습니다. 당연히 있어야 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문 앞에서 조건을 말하는 쪽은 우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면서 힘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것을 처음으로 소리 없이 인정했습니다. 사표를 쓰기로 결심한 건 새벽 3시였습니다. 창밖으로 도쿄의 불빛들이 깔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불빛들을 바라보면서 오랫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40년이었습니다. 이 나라의 산업을 위해 바친 40년이었습니다. 반도체였고, 방산이었고, 소재였고, 장비였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이 일본의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 위에 제 인생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믿음이 얼마나 좁은 시야 위에 세워진 것이었는지를 저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사표는 도피가 아니었습니다. 인정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계속 앉아있는 것이 더 이상 정직하지 않았습니다. 구조가 바뀌었는데 바뀌지 않은 척 앉아있는 것은 제가 40년 동안 지켜온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1945년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일본은 폐허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빠르게 일어섰습니다. 미국의 지원이 있었고 산업 기반을 재건했습니다. 1950년대, 1960년대 우리는 아시아의 기적이었습니다. 세계가 일본을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 우리는 절정에 있었습니다. 반도체였습니다. 자동차였습니다. 전자였습니다. 세계 시장을 우리가 주도했습니다. 저는 그 시절에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그 자부심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지금도 선명합니다. 그런데 그 절정의 시대에 우리 바로 옆에 있던 나라가 있었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1950년 한국은 전쟁터였습니다. 전쟁이 끝났을 때 그 땅에 남은 건 잿더미였습니다. 전기가 없었습니다. 도로가 없었습니다. 공장이 없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원조를 받는 나라였습니다. 저는 그 시절 한국을 기억합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나라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저는 지금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잿더미에서 시작한 나라가 70년 만에 세계 반도체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해안선에서 세계 최대 조선소들이 들어섰습니다. 원조를 받던 나라가 이제 전략기술 보유국으로 국제협의체에서 조건을 말하는 위치에 섰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저는 그 답을 찾기 위해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돌아온 뒤 지난 몇 주 동안 쌓인 보고서들을 다시 처음부터 펼쳤습니다. 반도체였습니다. 조선이었습니다. 공급망 재편이었습니다. 위기 대응 체질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데이터를 관통하는 하나의 실을 찾고 있었습니다. 찾았습니다. 한국은 단 한 번도 편안했던 적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지정학적으로 포위된 나라였습니다. 강대국들 사이에서 언제나 압박을 받았습니다. 경제적으로 흔들렸습니다. 외환 위기가 왔을 때 나라가 통째로 흔들렸습니다. 중국의 경제 보복을 받았습니다. 공급망이 위협받았습니다. 그 모든 충격을
정면으로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구조를 바꿨습니다. 더 단단하게, 더 유연하게, 더 대체 불가능한 존재로 스스로를 만들어갔습니다. 위기가 전략이 됐습니다. 상처가 내성이 됐습니다. 불 속을 걸어본 나라는 불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나라는 불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는지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지금 이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40년 동안 오만했습니다. 우리가 가르쳤다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설계도를 줬으니 우리가 위라고 믿었습니다. 기술의 뿌리를 쥐고 있으니 흔들릴 이유가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처음부터 절반만 맞는 믿음이었습니다. 뿌리를 준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뿌리로 무엇을 키워냈는지는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준 뿌리로 심장을 만들었습니다. 혈관을 만들었습니다. 세계가 없어서는 안 되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진짜 힘이었습니다. 총은 소리를 남깁니다. 전쟁은 기록을 남깁니다. 그러나 구조는 역사를 남깁니다. 어느 나라가 강했느냐는 시간이 지나면 잊힙니다. 그러나 어느 나라가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였느냐는 구조 안에 영원히 새겨집니다. 세계의 공장이 어디에 의존했는지, 세계의 에너지가 어떤 배에 실려왔는지, 세계의 인공지능이 어느 나라 메모리 위에서 작동했는지, 그것이 구조이고 그 구조가 역사입니다. 70년 전 일본은 기회를 잡았습니다. 전후부흥이라는 기회였습니다. 우리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한동안 세계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시절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70년 후 한국은 구조를 잡았습니다. 기회가 아니라 구조였습니다. 한 번의 기회는 시대가 바뀌면 사라집니다. 그러나 구조는 다음 시대로 이어집니다. 그 차이가 지금 이 현실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사표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처음으로 정직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쌓아온 확신을 내려놓는 일이었지만 그 확신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현실을 외면하는 자존심은 자존심이 아닙니다. 현실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진짜 강한 사람의 방식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도쿄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빛을 바라보면서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힘은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힘은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단순한 진실을 저는 65이 되어서야, 서울에 다녀온 뒤에야 비로소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가장 완벽하게 증명한 나라가 지금 이 순간 제가 40년 동안 가르쳤다고 믿었던 바로 그 나라였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키리시마 고타로, 40년을 일본 산업의 심장부에서 살아온 남자가 데이터 앞에서 무릎을 꿇는 이야기였습니다. 그가 인정한 건 한국의 기술만이 아니었습니다. 70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구조를 만들어온 이 나라의 저력이었습니다. 우리는 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다만 세상이 이제야 알아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가슴에 남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이런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가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 이야기를 나눠주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에 살고 있는지 더 많은 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브라보 감동 스토리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할 이야기들로 찾아오겠습니다. 브라보 감동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